네, 김강림 교수님과 그럼 먼저 좀 인사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소아과는 익숙한데 노년내과는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지금 소속되어 있는 노년내과가 어떤 과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보통 이제 나이 기준으로 하면은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분들, 보통 이제 65세 이상이라고 노인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연령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방송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60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하면은 대뜸 댓글이 막 붙어요. 네. 그 어르신, 고령층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도 이게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되게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분들 중에서 이제 복합 질환이라 그래서 질환을 하나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뭐 호흡기 질환도 있고 콩팥 기능도 안 좋아져 있고 이런 다발성 복합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굉장히 여러 과를 이제 진료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소아과처럼 연령대 기준으로 해서 내과적인 질환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질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어떤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이런 노년내과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2010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노년내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일 텐데 네.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당연히 노년내과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저질환들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만나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코로나 관련 궁금증은 뭔가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건 백신입니다. 백신. 네, 내가 백신을 내가 맞아도 접종해도 되냐? 네. 왜냐하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복합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것도 더 민감해야 되고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요. 내가 백신을 맞아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젊은 층은 코로나에 감염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이 코로나 감염에 가장 취약한 층이 기저질환자 그리고 고령층인데 어떻습니까? 이 김강림 교수님께서 실제로 보고 있는 환자들 중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까지 가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결국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잘 모른다는 걸 이번에 또 뼈저리게 느꼈는데 네, 네. 저희는 이제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 2020년 11월 이전에는 사실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리 두기가 잘 유지됐을 때는 병원 입원 환자에게서 코로나 환자가 확진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네. 2021년 11월 이후로 거리 두기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환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환자분은 괜찮으세요. 네. 근데 보호자분 아, 간병인이나 보호자분이 이제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을 간병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항상 이제 병원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가 사실은 대부분 그런 경로죠. 그러니까 네. 환자분은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이제 보호자분이 감염이 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보호자분이 본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자분에게 전파를 시킵니다. 네. 그럼 이제 환자분이 감염이 되고 그 옆에 있는 환자, 그 옆에 있는 보호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환자분들을 보는 간호사, 의사, 의료진이 연쇄적으로 감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병동에 있는 의료진이 감염이 되는 순간 이 병동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폐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 병동에 원래 입원하기로 했었던 환자분들이 입원을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나는 원래 수술을 받기 위해서 몇 월 며칠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병동이 폐쇄가 되면 이 병동을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원이 지연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그래서 본인이 수술을 제대로 받았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거나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문제들이 한 병동이 아니라 저희 세브란스 병원만 하더라도 11월 달에 4개 병동을 폐쇄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2주에서 3주 동안이 1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결국에 입원을 못한 분들이 입원을 못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나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함으로써 의학적인 처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건강상에 있어서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는 건데, 네, 네. 만약에 당장 수입적인 측면이라든지 이제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 네.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건강상의 위해가 가해지는 게 경제적인 이득이나 생존에 관련된 문제보다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사실은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이제 방역의 기조가 대폭 완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달라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더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더 심해질 거라고 저희는 걱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본다 그러면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전파되면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감염이 막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쉽게 저희가 이야기할 때, 감염으로 인한 치사율을 얘기할 때 20대의 경우에는 0.01%가 안 되거든요. 0.001%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20대씩 올라가면서 10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40대는 0.01%, 뭐 60대는 0.1%, 80대는 1%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연령대가 높은 고령층에서 치사율이 높아지는 거가 병원에 있어서는 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분들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모수가 증가하게 되면 100명의 1%는 한 명이지만 10,000명의 1%는 100명이 되거든요. 100명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에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걸려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즉 취약계층이라든지 고령층이라든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존과 건강에 있어서의 생존이 사실은 어떤 게 중하다 뭐 약하다 이걸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는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를 결정을 짓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치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강진 교수님께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특히 환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궁금증을 한번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대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층도 있지만은 또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 중에는 60세 미만 연령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60세 이상의 고령 그리고 또 60세 미만들 중에서 특히 코로나에 취약한 기저질환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저질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뇨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병에 걸린 경우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당뇨병이 없는 분에 비해서 1.7배 이상 사망률이 증가한다. 뭐 여러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2배 이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당뇨는 그러면은 60세 이상,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아니라고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내가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 좀 특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50세 이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50세 이상에서는 2배 이상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유의가 네, 좀 당뇨.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혈관을 비롯한 온몸에 있는 여러 장기의 염증을 유발하는 게 주된 문제입니다. 네. 결국에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콩팥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요 장기의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이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혈관이 많이 가는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폐 같은 부위에 기저질환이 있다, 이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당뇨 그리고 몸에 있는 장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네. 분명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평소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거나 혹은 장기를 이식한 적이 있었던 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에 더 취약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면역 상태에 있어서는 암이 있다고만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암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어떤 특정 치료를 받거나 했을 때
그러한 치료로 인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약해질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는 있고요. 추가적으로 암이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상생활에서 식사라든지 생활에서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이 증가할 수는 있는데요. 암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었던 장기 이식의 경우에는 역시 장기 이식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고 장기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면역 거부 반응이라는 거를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쓰니까 면역 억제제를 씀으로써 생기는 면역의 저하로 인해서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나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더 생길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증거, 예를 들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자, 지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와가지고 이제 고령층이나 혹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가 확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네, 오히려 사실 증상 자체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뭔가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찌됐든 간에 고열과 호흡곤란입니다. 이 오미크론 전에는 아시겠지만 기도가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뉘게 되고 네. 상기도라는 것은 목 위쪽까지를 얘기합니다. 하기도는 기관지부터를 얘기하게 되는데 하기도의 감염을 유발하는 게 결국 폐렴이고요. 폐렴이 생기면 고령층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원에서의 사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폐렴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폐렴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보통 고령층에서는 그런 폐렴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오미크론은 하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침범하기보다는 주로 상기도 쪽을 침범하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폐렴을 유발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경우에는 더 가래도 많이 끓고 폐렴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 국내에서 최고령 완치자는 몇 년생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병원인가에서 퇴원을 하셨었던 분인데 106세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15년생 106세 할머니께서 국내 최고령 완치자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뭐 고령의 연세인데도 또 이렇게 이겨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저런 경우는 당장 저것만 봤을 때는 이제 좋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렇겠네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인체 내의 다른 장기가 조금씩 쇠약해졌을 거고 본인께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는 데 필요한 체력이 이만큼이라 그러면 코로나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이만큼 정도를 쓰셨을 거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랜 시간을 지내실 수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체력이 소실되고 수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견뎌내셨고 대단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건강 상태에 있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완치되신 시점이 2021년 6월이니까 벌써 이제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 코로나를 이겨냈듯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 시간에 한 분 더 모시기로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대중 교수님 모시기로 했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오늘부터 재택 치료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직접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했었는데 이 줌으로 뵙네요. 일단 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뭐 사실 어제는 기침가래가 좀 있었고요. 네네. 목이 좀 아프고 그랬는데 오늘은 사실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기침가래는 줄었고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목만 좀 쉬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어제 기침가래 증상이 있어가지고 뭐 딱히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자진해서 검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딱 이거 이상하다 이런 감이 오셨어요?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럴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 상태가 어떤가, 목이 아프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해요. 네네. 뭐 아닌가? 뭐 기침이 난다.
열이 있나? 뭐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비슷하죠. 사실은 최근 한 2년간 마스크 쓰고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감기라는 걸 모르고 살던 네. 생활이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나한테 찾아왔나 보다. 뭐 이런 느낌도 들었고 또 오늘 사실은 제가 거기를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민폐 끼치면 큰일 나니까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음, 사실은 양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고 음성이겠지 뭐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가기 전에 검사를 받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사실 생각으로 했었죠. 예. 네. 근데 혹시 그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 좀 그 잡히는 게 있으세요? 글쎄요. 사실 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제 과거에 거꾸로 거슬러 가서 일요일 날 뭐 했나, 토요일 날 뭐 했나 뭐 쭉 따져봤는데 네. 그래서 연락도 해보고 근데 제가 만났던 지인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디서 감염이 되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대부분 다 최근에 확진되신 분들은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좀 철렁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께서는 또 내분비내과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주로 진료하는 환자들이 그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확진을 받으면 이제 몸보다 마음이 더 무겁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좀 심정이 그렇게 좋은 심정은 아니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늘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지고 네, 사실 제일 큰 걱정은 제가 일주일 쉬는 동안 병원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맡아왔던 일을 제 대신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미안한 거죠. 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우리 가족들은 또 괜찮아야 될 텐데 뭐 이런 걱정 이런 네.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께서도 방금 여러 가지 걱정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확진자분들은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실제로 확진이 되신 건 처음이잖아요.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네, 실제로 확진이 되어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굉장히 뭐 2년 동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심지어 책도 책도 쓰고 내셨잖아요. 네, 뭐 예, 뭐 생각 많이 했는데 막상 제가 딱 닥치니까 하나하나 준비가 참 안 돼 있구나, 안 되어 네, 있구나. 예, 내가 그러면 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집에서 동선을 어떻게 하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고 아까 이제 그 브리핑 시간에 뭐 재택 물품 얘기도 나왔던데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서 이게 우리 다들 사실 뭐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막상 저한테 닥치니까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네요. 네. 그 지금 김강준 교수는 현장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선배님 기우하십시오. 아, 맞다. 이제 두 분은 또 같은 의과대학 선후배 아, 또 사이시죠? 내분비내과를 제가 네. 네, 지금 예, 김강민 교수가 지금 그 대선배님 앞이라서 이야기를 좀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원래 김대중 교수님은 그 내분비내과 당뇨병 명의로 소문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 예. 네, 김강진 교수가 더 지금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그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재택치료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셀프 재택치료 대상이신 거죠? 그 사실 그 병원에서 이제 저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저희 병원에서 새벽에 전화를 받았고 집에 계시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뭐 얘기는 아직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을 아직 못 보건소에서 받으셨군요.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네네. 예, 문자도 안 왔고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아마 오늘 안에는 연락이 안 갈 겁니다. 음, 그냥 기다리세요. 뭐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게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남겨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군님 같은 경우는 진짜 확진자가 많다는 게 실감이 난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은섭님께서는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확진된 걸 보니 약간 느슨하게 지내는 걸 반성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 두통, 치통, 후통님께서는 저도 감염되면 주변 지인 생각이 먼저 날 것 같아. 아, 민폐구나라는 생각이 나겠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일군님께서는 확진 중에 방송을 하시다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정확한 정보를 좀 주시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방송을 줌으로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분비내과의 당뇨병 명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김대중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고민거리는 뭐였나요? 아까 김광준 교수가 백신 얘기했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 사실 저나 김광준 교수가 보는 환자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네,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느냐 이런 거였다면 2021년도는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백신을 맞아도 되느냐,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혹시 백신 맞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이제 현재까지 많은 그런 대화의 내용이고, 저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설득을 해드리고, 당신은 더 위험하니까 더 맞아야 됩니다. 이제 그것도 여러 상황에 맞춰서 그분이 뭐라 그럴까 납득할 수 있도록 내 말에 동의를 해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팁을 찾아간 것 같아요. 백신을 네. 맞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그런 대화를 주로 해오고 있죠. 자, 그런 노력이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그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줄어든 것 같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완강하게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60세 이상만 하면 거의 95% 2차 접종을 했고 3차도 85%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협조적인 나라는 없고 제 환자 대부분이 사실은 다 맞았을 거라고 보는데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1차를 맞았는데 너무 고생한 사람. 네, 그러면 이제 2차, 3차를 못 맞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무서워가.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뾰족한 우리가 대책, 대안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가 항상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런 게 있죠, 그 사실. 제가 최근에 한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양리학과 교수님을 취재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 의료인이기 때문에 작년 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한 거예요. 근데 1차를 접종하고 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 처치를 받을 정도로 너무 이상 반응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차 접종을 하지를 못해서 불완전 접종 상태로 남은 거죠. 이제 그분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게 노바백스 백신이 접종이 가능해지면 당장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교차 접종이라고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일단 지금은 당장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불안전 접종자에게는 이제 앞으로 접종이 될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게 상당히 유용한 대안 옵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노바백스는 워낙 우리가 그동안 맞아왔던 독감 백신하고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이상 반응이 덜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네. 김강진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따라서 효과도 발휘하고 당연히 부작용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mRNA 계통의 백신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써본 적이 없는 백신입니다.
근데 이런 백신이 나와서 인체한테 투여가 됐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단연간의 사실은 임상시험 및 검증이 필요한데 워낙 긴급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나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 투약하는 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밀집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3년 동안 혹은 10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리포트가 1년 만에 혹은 몇 개월 만에 사실은 나오니까 훨씬 더 그 빈도도 높아 보이고 당연히 저희가 체감하는 강도도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RNA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거 이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든지 노바백스 백신과 같이 뭐 생백신, 사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것들은 기존에 저희가 써왔었던 다른 백신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기존 백신과 유사한 정도의 부작용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백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정부가 이 백신 4차 접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 75세 이상 초고령층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 등이 먼저 대상이 되어서 4차 접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차까지는 어쨌든 간에 접종을 했는데 4차 접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진료하는 환자들이 4차 접종해야 됩니까 선생님하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권하실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선배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대중 교수님 먼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다른 나라 사례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우리가 3차 접종 때부터는 무슨 이슈가 있냐면 나라마다 제각각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를 네, 들면 이 인터벌 같은 거를 네, 네, 이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5개월, 근데 한국은 3개월, 어떤 나라는 4개월 뭐 이렇게 가면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건가? 예, 예. 혹시 미국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이런 느낌. 궁금증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미국은 5개월인데 왜 우리는 3개월이냐 예, 이런 예, 질문인데, 예. 근데 이제 방역 당국 그래서 관계자들이나 방역 당국에 이제 자문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뭐 외국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3차 접종 후에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10주에서 12주 정도가 지났더니 이제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항체 면역의 효과가 확 떨어져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 백신 접종을 3차를 했으니까 딱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2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4차 접종을 한다라는 논리를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화항체값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소하느냐, 얼마 만에 감소하느냐. 그러니 대개 보니까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문제가 생기더라. 뭐 이런 이슈, 이런 네, 네. 배경 하에서 이제 아주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다음에 75세 뭐 이런 거는 이런 분들한테는 결국은 4차 접종까지 이제 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직 그런 것도 나라마다 지금 조금씩 달라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아직은 조금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이스라엘이나 독일 같은 데는 하려고 계획하고 이미 이스라엘은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필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은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느냐,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 이슈가 남는 것 같아요. 결국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그분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시기에 4번째 접종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강민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제 그 김대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백신 접종을 이야기할 때는 의학적인 측면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의사로서 개인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백신이 성과가 좋기 때문에 효용성을 높게 볼 거냐 안정성을 높게 볼 거냐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효용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 건 백신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백신 중에서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백신, 예를 들면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라고 하는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만성 비형 간염이라든지 HPV라고 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처럼 이미 많이 쓰였었던 백신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백신들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처음 사용했었던 mRNA 백신에 비해서 덜할 걸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백신을 썼을 때 효용성과 백신을 썼을 때의 안정성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거냐를 가지고 고민한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효용성이 높은 백신을 선호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효용성이 높았지만 부작용도 많았던 경우는 말씀드린 노바백스 백신 같은 대체품들이 나와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접종을 하실 수 있고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한 그 치료가 가능해지고 예방이 가능해지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간에는 결국 이러한 백신이 갖고 있는 효용성이 중증화도를 낮추는 거고 중증화도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현재 의료 시스템 하에서의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백신 접종의 선택지가 넓어짐으로써 많은 분들이 더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의사로서는 결국에는 백신 접종을 권할 수 있는 어떤 큰 도움이 되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방금 언급하신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4천만 회 분이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4차까지는 그래, 맞으라면 맞겠다. 그런데 이러다가 5차, 6차, 7차 계속 백신만 접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 정부가 맞으라는 대로 백신을 잘 맞으셨던 분들도 딱 3차까지가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맞으라고 그러면 못 맞겠다 라고 좀 진짜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계속 맞아야 되는 겁니까? 두 분 전망은 어떠세요? 그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이 코로나19가 그냥 감기처럼 되는 것. 두 번째는 독감처럼 되는 것. 세 번째는 더 나쁜 놈이 나타나서 또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네, 것.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죠. 근데 지금 어쨌든 오미크론이 지나가면서 아마 이제 잦아들지 않겠나 하는 좋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두 번째 얘기한 독감처럼 되는 거를 대개는 그 정도만 돼도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독감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가을, 겨울 사이에 항상 백신을 맞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다 맞지는 않고 이제 고위험군이나 저희처럼 병원 종사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필수적으로 맞고 있는데 사실 저도 독감 백신을 지금까지 몇 회나 맞았지? 한 20번 맞았나? 네. 30번 맞았나? 기억을 못 해요. 이제 그렇게만 돼도 괜찮은데 3개월마다 계속 맞아라. 그러면 이제 정말 그거는 그것도 전 국민이 3개월마다 다 계속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끔찍한 일이죠. 네. 김강림 교수님 전망은 어떠세요? 네, 이거는 지금 말씀해 주셔서 독감에 관련된 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독감 백신을 맞으면서 연차가 매번 지나갈 때마다 백신 종류도 달라지고 하는데 저희가 백신 접종을 권하는 이유는 고위험군에서의 백신 접종은 결국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중증화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독감 백신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왜 선택이냐면 저희 병원 시스템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범위 내에서 독감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 적은 수가 문제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 왔을 때도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이 치료를 못 받으심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병이 진행을 해가면서 중증화도가 높아지는 경우라면
지금처럼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짧은 시기에 많은 사람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비율을 높여서 백신 접종률을 확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 나중에 점점 백신 접종을 하는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환자분들의 중등도가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상황,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증화도가 어느 정도 높고 특히나 고령층에서 높기 때문에 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그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굉장히 권한다 그러면 점점 이럴 확률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독감 정도의 선택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올해까지는 피치 못하게 계속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시스템이 변하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0년에 처음 나왔을 때 우왕좌왕했던 게 2021년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졌고, 올해는 또 새로운 변이에 맞추어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텐데, 저희가 몸이 가벼우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겠지만, 덩치가 큰 한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금방금방 바뀔 수가 없는 관계로 아마 올해 정도까지는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도가 높더라도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게 될 것 같고요. 저라면 당연히 4차, 5차 필요하다 그러면 맞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강림 교수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사실 저는 여러 번 본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가 않은데, 그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요. 김강준 선생님은 무슨 질문이든 다 답하시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라는 댓글도 있고요. AI 광준이라는 댓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통치통 인후통님 같은 경우에는 김강준 선생님은 앞에 뭐 보고 읽으시는 거냐고. 네,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서 이 의학과 관련된 어떤 질문이 나오면 바로바로 마치 준비를 했다는 듯이 답변이 나오는 모습을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는데, 네. 지금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교수님께 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댓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몸이 편찮아 보이시는데 이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한다는 댓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분 어쨌든 뭐 국내 최고의 이 당뇨 명의들 모시고 있으니까 김대중 선생님이 약간 좀 몸 불편하시겠지만은 당뇨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강진 교수께서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고 또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를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 김대중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제 처음부터 나왔던 이슈예요. 이제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당뇨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더 잘 되느냐. 두 번째는 더 중증화가 많이 되느냐. 이런 이슈 두 가지인데, 사실 감염이 더 잘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는 그러니까 얘기도 있고, 당뇨 환자가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더 잘 된다라는 거 약간 논란이 있다. 예. 그렇다는 데이터고 그렇지 않다는 데이터도 있고,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보면 초기에 그 연구했을 때 보니까 뭐 인슐린 사용자에서는 조금 더 감염이 잘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네. 원래 당뇨 환자가 감염성 질환이 잘 생기는 건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면역이 약해져 있는 고혈당이라는 거나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컨디션이 면역 세포들을 기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나온 얘기지만 감염성 질환이 상당히 잘 생기고 대표적으로 폐렴도 잘 생기고 이런 측면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더 잘 감염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 뭐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중증으로 발전하는 위험, 중증 폐렴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장기 부전이 오고 사망에 이르고 이런 확률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예, 많게는 뭐 5배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2배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인데 결국은 핵심적인 이슈는 면역 기능이에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당뇨 환자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당뇨가 오래되면
여러 장기들의 이제 아까 김광준 교수도 얘기했지만 신장이 나빠져 있다든지 네, 네. 심장이 나빠져 있다든지 또는 폐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게 동반되어 있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뇨 자체 또는 고혈당 자체만의 문제냐 아니면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다른 장기들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손상되면 이제 결국은 사망이 이르는 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된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은 있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려 보면 비만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비만. 네, 비만도 많이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특히나 오면은 이제 굉장히 네, 예. 고도 비만인 경우에 특히나 고도비만, 굉장히 심한 비만이 있게 되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이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폐렴이 왔을 때 폐렴을 잘 이겨낼 힘, 네, 기계 환기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당뇨가 있고 비만이 심한 그런 환자들은 상당히 고위험 상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 김대중 선생님 그 시청자들께서 김대중 선생님이 이제 쉬시라고 좀 그만 보내드리라고. 네, 계속 지금 목이 약간 쉬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시청자들께서도 좀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자, 그래서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다음 주 수요일 16일에도 김광진 교수와 같이 또 이 시간에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쾌차하신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 분 더 모셨는데요. 네, 청년의사의 박재영 편집주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다들 보셨죠? 이 코로나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얘기들을 찾아보는 코로나 핑크 시간에 들고 온 오늘의 사진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투치는 간호사와 코로나 확진자인데요. 이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할머니와 마주 앉아 화투로 그림 맞추기를 하는 사진이 지난 8월 온라인에서 공유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사진의 주인공은 삼육 서울병원 이수령 간호사와 박모 할머니신데요. 할머님께서 치매 환자신데 요양원에 머물던 중에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이 고열의 중증 치매 상태여서 유독 격리병실을 답답해 하셨다는데 간호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교대로 화투로 그림 맞추기 놀이를 하신 거라고 합니다. 이 방호복이 굉장히 답답할 텐데 저렇게 화투치기가 가능하네요. 저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었죠. 네. 많은 언론에 노출되었던 사진인데 그림 맞추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은 고스톱을 친 걸까요? 아니면 민화투를 치신 걸까요? 민화투를 치신 거 아닐까요? 이 그림 맞추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할머니가 그림 맞추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진짜 참 제가 어려운데 이게 네.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어서요. 네, 실제로 저 상황이 닥치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질환을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저 질환의 상태에 맞추어서 사실은 전반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의료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간호 업무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간호뿐만 아니라 간병을 사실은 맞아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병과 관련된 업무까지 간호사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왜냐?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간병 역할을 하실 분이 병실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간호 업무하기도 힘든데 간병까지 해야 되고 격리 환자이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어떤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저 장구 착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까지 하시기 때문에 저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하셨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아니까 이걸 보면서 이분이 화투를 치셨나 이것보다는 아 정말 저분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겠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참 편하게 진짜 예전에 방송했듯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도 훈훈한 사진이기 때문에 약간 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리라는 생각이 우리 김광준 듭니다. 교수는 노년내과니까 어르신 환자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화투 치는 건 진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어떻습니까? 저는 게임도 하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고스톱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가요? 지금? 아, 써도 됩니다. 네. 네. 고스톱이라고 고스톱을 하는 고스톱이라고 거. 하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네.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게임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조건 권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자기가 친숙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시각이든 청각이든 자극이 오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운동도 포함되고 지금 하셨던 것처럼 저런 게임을 하신다거나 고스톱을 친다, 이거 다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건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 게임과 고스톱과 책 읽기 중에서 치매에 가장 좋은 거 뭡니까?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책을 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단순 반복 혹은 자기가 익숙했던 것들을 좀 더 치중해서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흥미 있으면서도 쉬운 쪽에 당연히 무게 중심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저게 더 낫죠. 예방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방 측면에서는 두 가지 중에서 딱 한다 그러면 책 읽기 같은 걸 권할 수 있을 텐데요. 초기에 있는 환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책 읽기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루에 1시간 책 읽는 어르신하고 네, 하루에 1시간 동안 운동하는 어르신 중에 치매가 걸릴 그건 운동이 확률이 더 낮은 좋다고 돼 분은 있습니다. 운동. 운동이 더 좋다. 네. 네. 그 운동도 하고 책도 읽는다. 그거는 연구된 걸 못 봤습니다. 네. 네. 아, 자, 그럼 다른 답변은 다 지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까투님께서 웃으면서 재미나게 하니까 오히려 좋다고. 그거 봐, 너무 우리가 네, 지금 유튜브인데 네. 진지하게 하고 있다니까. 서울시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는 두 분한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 김강진 교수님께서는 그 뭐 저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65세 이상의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계속 케어하고 계시잖아요. 저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환자를 케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저희 환자분들은 안타깝게도 훨씬 더 중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진료를 했던 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자분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격리가 됐었던 분들, 그리고 다른 환자분에게 이렇게 전염이 돼서 격리하셨었던 분들이 있는데 4분이 있거든요. 네, 애석하게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게 건강하고 젊은 분들에게서는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거지만, 제가 주치의로서 진료를 했었던 환자분들이 사망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특히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병실에서 그냥 정말 계시는 동안에 병원에 입원했었던 환자분을 보기 위해서 보호자분들이 면회를 하고 싶은데 면회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한 뒤에 퇴원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 환자로 바뀌고, 그럼 코로나 격리병동을 간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치료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도 면회를 한 번도 못 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들이 임종하시게 되면 임종 때도 같이 못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임종을 하는데 임종 때 지켜보지 못했다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슬픈 일인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도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염하는 것도 못 봅니다. 네, 못 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과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그냥 이거 별거 아니야, 감기야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반대로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화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걸 내가 겪는 걸로 전체로 생각하실 수는 없고, 저도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장례 문제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죠. 그 의사 면허만 있고 환자를 진료한 지는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건지소 같은 곳에서 진료를 했었잖아요, 어르신들. 여기 박재훈 주관은 특별히 기억나는 그 진료 경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뭘 잘해서 도와드린 건 없고 주로 이제 손 잡아드리고, 네.
말씀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수다 떠는 거 다 들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고맙다는 인사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양주에서 작은 보건지소에서 일할 때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이제 뭘 갖다 주셨는데 저는 타조알인 줄 알았습니다. 계란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니 계란이 타조알만큼 큰 계란. 계란이 어떻게 이렇게 큰 게 있냐 그랬더니 가끔 이렇게 큰 게 나오는데 이거 사이즈가 안 맞아서 팔 수 없기 때문에 너 먹으라고 갖다 주시는 뭐 이런 기억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들어서 더 느끼는 건데 환자분들 진료할 때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어떤 질환을 막 얘기하고 그걸 치료하고 약을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박재훈 주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서적인 교감, 공감, 위로, 대화 이런 정서적인 지지가 오히려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은하수님께서는 그 저희 아빠도 치매 예방이라면서 맨날 고스톱 친다고 네, 댓글 남기셨고요. 근데 이거 황당한 이야기 하나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김광진 교수님 이런 그 가짜 유언표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상태에선 사실 알 수가 없죠. 치매라고 하는 질환이 갖고 있는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인데 백신을 접종했다고 치매가 딱 생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백신 접종자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을 비교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결과는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뇌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뇌 기능의 손상이라든지 기억력의 저하 같은 게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발생 기전적으로 치매랑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치매를 유발한다. 이거는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백신이 치매 확률을 높일 가능성은 모르긴 하지만 네.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냥 기존의 지식으로 봤을 때 치매 가능성을 높일 그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또 네. 너무 딱딱하게 갔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네. 사람이 원래 딱딱한데 네. 갑자기 바뀌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핑크. 네, 오늘 여기까지. 머리 색깔은 갑자기 이렇게 염색하면은 네, 검은색으로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이제 캐릭터는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강진 교수가 생각보다 훨씬 재밌는 사람입니다. 네. 그 오늘 이 답변하는 모습만 보고서 좀 답답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훨씬 더 재밌는 사람이다.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재밌는 모습 보여줄 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코로나 핑크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코가 따끔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현재 고위험군이 아니면 여기서 고위험군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50대 중에서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검사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은 후에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서 이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이제 확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가 검사 키트와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네,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거죠. 예. 근데 이걸 신속 항원 검사라고 표현하는 언론이라던가 방송도 있고 자가 검사 키트라고 언급하는 언론이나 방송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신속 항원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자가 검사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검사는 같은 거다라는 거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검사용 면봉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거는 우리가 지금 다음 코너에 나올 이야기인데 지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해결하죠. 네.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뭐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생각하고요. 면봉이라는 거가 뭐 화학 물질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뭐 이해가 이상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은 다 식약처를 통해서 안전성 검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다 끝낸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저 안에 무슨 발암 물질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들어 있을 확률은 정말 뭐 100만 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그 귀 후비고 이렇게 물 닦을 때 쓰는 면봉 네.
그러니까 100개씩 파는 그 면봉이랑 지금 검사할 때 쓰는 면봉이랑 그 같은 겁니까? 아니 전혀 다르죠. 다르죠? 사실은 네, 일반 면봉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샘플 채취라고 해서 이제 코에 있는 점액이라든지 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면봉과는 전혀 다른 그런 뭐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특수한 코팅이라든지 약품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한 약품이 무슨 발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코로나 가짜썰 관련해 가지고 팩트 체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자가 검사 키트랑 관련이 있는 거여 가지고 먼저 가져와 봤고요. 그 두 분은 자가 검사 키트 이용해 보셨어요? 김광진 교수는 당연히 해 보셨을 테고. 네. 해봤습니까? 네, 왜? 병원에서 계속 하라고 시킵니다. 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네.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이게 저희는 키트를 계속 주시니까요. 아니 그 세브란스 병원이야 PCR 검사 해주지 그걸 또 굳이 또. 아니요, 근데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PCR 검사를 위해서 입원하기 전에 해야 되는 그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 이거를 병원에서도 다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은 PCR 검사를 하기에는 조금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니까 그러니까 예, 자가 검사 키트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군요. 내가 무증상인데 불구하고 어쨌든 의료진들은 노출이 됐을 때 김대중 교수님처럼 아까 걱정하셨잖아요. 근데 환자분한테. 무증상이면은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더라도 거의 위험성이 많이 나올 네,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는데. 근데 모두를 다 PCR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김광준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PCR 검사는 몇 번이나 당했습니까? 아 이게 제가 좀 특수한 사실 상황인데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대표팀 축구 주치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얘기 좋습니다. 좀 자랑 좀 하십시오. 아 이거 자랑이 그- 아니라 그것 때문에 코를 엄청나게 이제 PCR 검사를 대한민국 했죠.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치가 여기 김강진 교수입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을 대할 때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 심지어 축구 대표팀이 A 매치 하러 원정 갈 때 가끔 같이 따라갑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무슨 축구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의료진이 코로나에 관련된 거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거는 일상생활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축구든 뭐든지 간에 코로나는 코로나고 다른 거는 다른 일들은 또 다른 일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축구 쪽에 있는 그런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마찬가지인데 영향을 좀 덜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학적으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가 고민인 거고 그러면 대표팀이 원정을 갈 때 그 원정을 갔다 와서 정말 이 에피소드는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축구 대표팀은 집단 행동을 하고 집단 행동을 하면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게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께도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역과 관련된 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PCR 검사를 거의 매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는 더더욱더 그래서 매일 PCR 검사를 하고 자가진단 키트 오후에 하고 이번에 저희가 다행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두바이에서 시리아와 경기하면서 최종전을 이기고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을 통과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침에 PCR, 저녁에 자가진단 키트 계속 5일 동안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방역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혼돈에 휩싸였어요. 아니 노년내과 의사가 갑자기 노년과는 전혀 상관없는 축구 대표팀의 주치의로는 왜 가냐? 네. 제 얘기를 하느라고 이 방송에 좀 지장이 저 얘기해도 되나요? 아 얘기도 됩니다. 네. 왜냐 궁금해하시니까. 네. 이 스토리가 좀 긴데요. 네. 제가 원래 내분비내과 의사입니다. 내분비내과 의사가 하는 거는 호르몬을 보는 거고 축구와 관련된 거는 도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통, 치통, 인후통님께서는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는 거냐고. 아닙니다. 네. 도핑과 관련된 거를 하는 게 있는데 도핑. 네. 아. 저희는 이제 소변 받으러 간다 그러는데 선수들이 약을 잘못해서 먹거나 이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있는 약물을 쓰는 거를 이제 도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검사하는 게 축구 대표팀 관련돼서는 FIFA라고 하는 단체와 아시아 축구 연맹 AFC에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 이제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기회를 받아서 도핑을 하는 도핑 컨트롤 오피서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걸로 계속 하다가 2018년도에 아시안 게임 때부터 이제 국가대표팀의 내과계 주치의로 가게 됐던 게 아무래도 먼 거리를 가게 되면 정형외과적인 부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설사를 한다든지 체한다든지 감기에 걸린다든지 하는 내과적인 질환도 같이 토너먼트 시기에는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여를 했었습니다. 내과 의사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김광준 교수가 국가대표팀 주치 역할을 하는 거는 뭐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 질문이 너무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찍은 사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아 있어요? 네. 자 그럼 가지고 오셔서 다음 주 수요일 다음번에 한번 날은 보여주시죠. 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흥민이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흥민이라고 흥민이. 그랬어요 지금? 그럼 흥민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손흥민 선수 전화번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화 연결됩니까 지금? 라이브로? 지금 뭐 하면 받을지 안 받을지 저도 모르겠는데 축구 대표팀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시즌 중에 전화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경기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 지난 2년간 PCR 검사를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50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50번 이상. 1년이죠, 2021년. 1년에 50번 네, 다녔다고요? 2020년에는요. 제가 오스트리아의 그 대표팀 처음에 2020년 11월 달에 갔을 때만 한 20번 했으니까요. 네, 그거는 뭐 합하면 100번 넘을 것 같은데요. 자, 그 김강진 교수에 대한 궁금증은 앞으로도 이제 차근차근 해소할 기회들이 있을 다음 주에 거고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없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시고 그리고 또 더 궁금하신 분은 나는 의사다 컨텐츠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시청자분들이 김강진 교수에 대해서 알수 원하시면 있고요. 김광준 특집 이런 거 나는 네, 해드릴 의사가 수 있어. 있습니다. 따로 만들어 네, 보세요. 해드릴 수 있고요. 네. 누구 맘대로 합니까? 그거? 자, 그리고 오늘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됐는데 사실 저도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해서 뭐 방송도 많이 하고 설명도 많이 해드렸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적 없거든요. 아,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저도 사용해 볼 일이 저는 없었습니다. 5시간 전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방송 준비하느라고 처음 해봤습니다. 아, 이게 어쨌든 그 저는 별로 신뢰가 안 가고 여기 박지영 주관님은 그래서 김강진 교수님 여러 차례 해봤다 그러니까 조금 신뢰가 갑니다. 사실 설명서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처음 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직접 이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을 하면서 사용법을 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두유 검은콩님께서 자가진단 키트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방법 보여주시나요? 라고 또 궁금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 SD 바이오땡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휴마땡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근데 요즘에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예전에 한 3-4천 원짜리였는데 이게 지금 18,000원. 그거는 2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개짜리여도 9,000원이죠 하나에. 네, 그러니까 9,000원. 이거 비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휴마땡도 지금 보니까 7,500원에 이제 판매가 되는데 오늘 아까 그 코픽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 방역 당국이 60세 미만의 이 검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나눠주는 걸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머니 비지 않더라도 자가진단 키트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이제 소분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온 건데. 아 이것도요 지금 이렇게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아서 파는 거는 사실은 불법입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시중 약국 입장에서는 물량은 없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25개 세트를 그냥 한 분한테 다 주는 것보다는 조금 탈법을 하더라도 소분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사용 설명서까지도 다 따로 복사해서. 담거나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해 왔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번 하는 용도죠. 그렇죠. 네. 한 번 하는 용도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면봉입니다. 자, 이게 면봉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그걸로 테스트 할 건가요?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죠? 이게 휴마땡 제품입니다. 저는 저 SD 바이오 제품으로 실습을 했는데 다른 회사 제품을 주면은 제가 할 줄 모르는데. 아니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아니 그 브랜드마다 사용법이 다릅니까? 김강진 교수님. 원리는 똑같겠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네 똑같습니다. 네. 좀 부끄럽네요. 아니 어떤 분들은 되게 친근하게 느끼실 겁니다. 서울시가 싫어합니다. 네. 아니 그 사실은 저도 PCR 검사는 몇 번 받아봤지만 네. 자가 진단 키트는 한 번도 안 사용해봤는데 오늘 낮에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알아야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작가들이 제가 검사를 당해야 된다 오늘. 네. 이제 했는데 만약에 양성 나오면 어떡해요? 방송 사고잖아요. 아니 그럼 저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럼?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생각했을 미리 때, 해봤죠. 네. 그랬더니 음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간에 키트를 못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YG 그러니까 강양구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인의 개념으로 저거를 뜯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직접 한번 보여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일단 상자에 보이시나요? 뭔가 하여튼 이 비닐봉지가 두 개가 있고요. 면봉이 있고 네.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니까 면봉이나 이거 뭔가 더러운 거 쓰레기 담으라고 주는 봉투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서를 봤죠. 딱 봤더니 이렇게 복잡하게 이케아 가구 조립하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뭐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검사 전에 손을 깨끗하게 네. 씻어라. 저는 좀 전에 씻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께서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해 주시죠. 그 이제 저희가 백신 접종처럼 주사를 맞는 거 이외에 검사를 하는 거는 사실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자가진단 키트를 그동안에 많이 못 썼었냐면 기본적으로 PCR 검사와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성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PCR 검사라는 건 증폭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검체를 가지고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저희가 유전자 증폭을 통해서 미량에 있는 바이러스 혹은 그 유전자를 늘려나가면서 이제 검사를 하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근데 기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고 편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이러스 자체를 검출하는 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편하긴 한데 증폭을 하지 않았으니까 미량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게 되니까 이게 결국엔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나오는 위음성의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를 정확성을 따져야 되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건데 지금처럼 많은 환자분들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PCR 검사를 다 하기도 어렵고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감염자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지는 상황에서는 PCR 검사를 하고 하루를 기다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 만에 빨리 진단을 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고 그게 비록 부정확하더라도 하루를 정도를 기다려가지고 그 사이에 막 돌아다니게 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판단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신속항원 검사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편하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확도가 더 떨어지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게 이 방법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했을 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표준화의 문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면 결국에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는 게 정확한 방법인지를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키트에는 구성품이 딱 있습니다. 근데 이 구성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저희가 코 안에 넣어야 되는 저희 흔히 면봉이라는 게 있고요. 네. 자, 물건 보면서 설명을 물건 네, 보면서 네. 면봉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면봉. 지금 박재영 주간 같은 경우에는 SD 바이오땡 그리고 저는 휴마땡 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이게 면봉 이게 제품마다 면봉의 크기가 좀 면봉 달라요. 길이가 네. 굉장히 다르네요. 네, 네, 긴 네.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혼자서도 길게 넣을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휴마땡을 이렇게 길게 한 거겠죠?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방송에서 보여주시는 건데요. 네. 이 길이가 다르다라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에다 넣는 그 면봉은 부러지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러뜨려야 되거든요. 부러뜨리게 되기 때문에 콤이 이렇게 파여 있어서
너무 긴 거를 썼을 때는 그냥 코를 후비다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짧은 게 더 안전하다라고는 생각을 짧은 하고요. 게 더 안전합니까? 예, 근데 반대로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기술이 좋은 경우에는 깊게 넣는 게 더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긴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개인이 그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이렇게 길게 깊숙이 넣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코 안에 원래 PCR 검사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코피 났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막 찡하고 눈물 날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코 안쪽에 후비강이라고 하는 곳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원래는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증식을 하고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거를 쉽게 채취하면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바이러스와 코 안쪽에 있는 바이러스의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깊숙이 찔렀을 때 바이러스 검출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바깥쪽으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론적으로는 두 곳의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더 많은 바이러스를 채취하려면 안쪽을 넣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깊숙이 넣어가지고 검체를 채취하면 바이러스 양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사실 개인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깊이 찌를수록 좋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닌데요. 대부분 얘기하는 깊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얕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쓰시는 분들,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들한테 이걸 그냥 해보라 그러면 그냥 코 안에 넣고 그냥 코 파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채취의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설명서에 보면 네. 그림과 함께 1.5cm만 넣으면 된다고 네. 되어 있거든요. 1.5cm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서에 넣어놨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진단 키트의 기본적인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걸 아예 가정에 깔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안쪽에 찔러서 사용자의 불편감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려고 하는 검사의 취지상 더 깊게 넣었을 때나 이 정도에서 넣었을 때나 정확도에 있어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때 안내문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적당히 넣고 그냥 1.5cm 휘휘 저어서 뽑아도 되는 거죠. 네, 물론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꼭?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넣으면 아무리 깊게 넣어도 안 아픕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니까 깊게 넣었을 아니 때 당연히 통증이 그렇겠죠. 느껴지죠. 네. 제대로 넣으면은 네.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 테니까. 자 그러면 저는 제 손으로 해보고 네. 자, 김광준 교수의 손으로는 강양구 기자의 코를 최대한 아니, 깊이 찔러가지고 아니, 근데 아픈지 안 아픈지 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다 하죠. 자기가 각자 하는 걸 하면 좋겠고요. 네. 다 각자 하는 걸 하면 좋겠고. 자 이제 구성품에 이제 면봉만 설명을 했는데 다른 게 있어요. 오히려 다른 게 생소한 것들이 몇 개 더 네.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임태기 같이 생긴 뭔가 이렇게 디바이스가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테스트기죠. 네. 테스트기. 네. 그리고 뚜껑에 담겨 있는 약간의 액체가 담겨 있는 시험관 같이 생긴 네. 게 네, 하나가 구성품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달라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뚜껑이 있습니다. 이건 네, 나중에 막을 수 캡 있는. 막을 네. 수 있는.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실리카겔 방습제. 여기는 실리카겔 없는데. 거기 있잖아, 거기. 여기 실리카겔이 있네요, 여기. 그래서 이제 실리카겔은 빼고 이제 뚜껑하고 시험관하고 이 검사 키트, 면봉 이렇게 네. 구성되어 있는데 순서가 보니까 일단 용감하게 이 액체가 담겨 있는 용액의 뚜껑을 딱 여는 게 먼저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이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런 게 맨 마지막인데 이걸 딱 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를 하시기 전에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게 하는 장소를 깨끗하게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뭐 원고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책상에서 준비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뚜껑을 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디다 둬야 되는데 둘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근데 고정할 여기 때가 있습니다. 이 상자에 보니까 이게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 제품도 있어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없어요? 이거 휴마땡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못했네. 아니 고정대가 있어요. 이 회사는 없다니까. 네, 휴마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정대가 하여튼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조그만 구멍 같은 거를 좀 있으면 이렇게 일단 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면봉을 뜯어서 뭐 아시겠지만 면봉은 한쪽에만 이렇게 이 손뭉치 같은 게 묻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뜯지 마시고 반대편으로 뜯으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박재윤 중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면봉을 그러니까 뜯을 때부터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도록 끝에 쪽을 잡고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면봉 부위를 손에 닿거나 하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면봉 부위가 손에 닿지 않도록 끝에 쪽 손잡이 부분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 고정대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소분해가지고 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고정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면봉을 꺼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코에 넣으면 되는데 네. 제가 그냥 그림 보고 네.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 혹시 좀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아니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홈이 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시청자분들? 아, 요거까지는 안 제가 보이실까요? 얘기해볼게요. 네. 이 가운데 이렇게 여기쯤에 있습니다. 선이 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 부위가 잘못해서 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 손 잡는 부위를 끝에 쪽보다는 그 중간 부위를 잡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조금 근데 이렇게. 실제로는 안 부러뜨려도 되던데요. 아 근데 원래는 부러뜨려서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걸 부러뜨리지 않고 넣었을 때는 손에 있는 것들이 이 용액하고 섞여가지고요 오염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이 설명서만 보고 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볼 네. 테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네. 한번 봐주십시오. 자, 1.5cm 넣으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10번 움직이라고 해서 10번 이렇게 하고 반대편 코에 네, 또 10번입니다. 넣어서 이 정도면 아 10번 네, 된 거예요? 여기-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안 아프시죠?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비춰주십시오. 여기 이제 중간을 경쟁이야. 아니 여기 중간을 잡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1.5에서 2cm 가량 넣으라고 합니다. 넣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됐나요?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저희가 나는 사다를 찍었으면 저걸 다 줄자로 쟀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서울시 방송이라서 그렇게 못 하고 있고요. 네, 5번.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 이쪽도? 느끼셨겠지만 그 TV 흔들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휘는 게. YG께서 이제 하시다 보면 해보시겠어요. 이제 네, 휘잖아요. 네. 저러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울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네, 부러지지 지금 않게 하시는 저는 게 지금 좋습니다. 앞에 지금 제 화면을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자가진단 키트를 할 줄은 몰랐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한 10번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럼 정상인 거죠. 눈물이 살짝 나면. 네, 나는 뭐- 눈물 안 났는데. 네. 눈물 안 났는데요? 원래 눈물이 없어요. 잘 안 울어요 드라마 볼 때. 네, 꼭 눈물이 나야 될 이유는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연구계라 자꾸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입안에 보시면 입안 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입 천장 뒤편으로 가면 저희가 이제 비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코 쪽으로 해서 그 비강을 건드리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극이 되면서 아프고 찡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대로 지금 건드리는 들어간 거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YG께서는 설명서대로 그냥 코에서 이제 한 건데 이 차이가 과연 어느 정도 날 거냐? 사실은 그거는 자가진단 키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조사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검체 채취의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는 코끝까지 집어넣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게 면봉을 보시면 이렇게 면봉에 하얗게 보이는 면봉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1.5cm가 이 끝에서부터 1.5cm인지 아니면 이 맨 밑에서 1.5cm인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원칙적으로는 맨 밑에 있는 쪽에서를 안쪽으로 집어넣었을 때 1.5cm를 해야 되는데 그냥 끝에서부터 1.5cm 하면 그냥 코 안쪽 겉에 부분만 섞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키트의 안내문에는 그런 내용까지 써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 설명서의 그림만 보면 이 맨 끝부분이 네. 1.5cm만 들어가면 충분한 것처럼 그려져 네.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할 때 정확도를 높일 때는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가진단 키트는 그런 정확도를 기대하고 만든 게 아닌 겁니다. 목적이 편하게 쓰시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정확도를 희생하더라도 지금 YG께서 하신 것보다는 박재영 주관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게 일반 분들에게는 더 쉬운 거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코를 양쪽 콧구멍에 넣어서 10번씩 흔들고 나면 네. 곧바로 요 시험관에 넣어야 네. 되는데 지금 설명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오랫동안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한참 들고 안 있어도 됩니다. 안 됩니까? 안 네,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넣어야 됩니다. 바로 넣으셔서 10번을 또 휘저어야 이 안에서 채취된 것들이 그러면 용액에 녹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옆에 일단 누가 말 시켜가지고 휘젓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말 시켜가지고 오래 들고 있었어요. 그럼 다시 넣어도 돼요?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검체가 이제 오염이 되거나 다른 거에 의해서 노출된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네. 일단 그 다음 단계로 넣겠습니다. 넣으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휘휘 저으라고. 여기 이제 10번 10회 이상 휘저으라고. 네. 4, 5, 6, 7, 8, 9, 10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네. 휘저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 용액 양이 생각보다 적어요. 네, 적네요. 네, 그래서 용액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용액에 닿는 부위가 생각보다 얕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이 휴마땡 제품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약간 누르라고. 네. 네. 지금 저 다른 회사 제품도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꺼낼 때 쥐어 짜내면서 꺼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를 쥐어 짜라는 이게 이 거지? 검체를 그랬더니 최대한 이렇게 짜라고. 네, 이게 네. 이 플라스틱 이 시험관 같은 거를 이렇게 짜내가지고 네, 네, 네. 용액하고 아마 면봉 끝이 최대한 많이 닿게 네, 하는 네, 게 뜻인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짜내면서 요거를 꺼내서 이거 폐기물 봉투에 꺼내서 요거는 이제 버리면 되고요. 요거는 다시 아까 요 구멍 거치대에 놔야겠네요. 네네, 놓치지 않으셔야 되기 손이 때문에 없으니까. 예. 자, 이 폐기물 옆에 봉투에 누가 이제 다시 도와주면 좋을 것 넣겠습니다. 같긴 한데요. 혼자서 하시면은 이 폐기물 봉투에다가 이렇게 버리고요. 이 폐기물 봉투도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이게 버리는 방법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요 잘 간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꽂혀 있는 이 팁을 팁. 이제 네, 이거를 닫으십시오. 아까 팁이 있었죠. 이 이렇게 팁을 이제 거 닫는 맞죠? 겁니다. 네, 그쪽으로 흘러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닫습니다. 아, 근데 이걸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려우시겠네요. 아니 처음에는 어려웠다니까요. 네. 제가 지금 두 번째 하는데도 자꾸 설명서를 보면서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 이 뚜껑에 뾰족한 부분이 사실 알고 보니까 빨대였더라는 네.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테스트기에다가 이걸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다가 이걸 한 방울 떨어뜨릴지, 세 방울 정도를 네. 떨어뜨릴지. 세네 방울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왼쪽에 있죠. 예, 동그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 네. 지금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넣으면 안 된다고? 네. 왜? 짜셨나요, 충분히? 네, 짰죠. 아까 다 짜셨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저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세 방울을 넣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세 방울에서 보통 5방울입니다. 어떤 회사 거는 네 방울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짜서 뭐 넉넉하게 넣죠. 네, 뭐. 네. 짜서 볼까요? 저 세 방울, 네 방울. 네, 서너 방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넣고 나서 할 일은 시계를 보는 거예요. 네,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8시 네, 40분이니까. 저도 지금 한 네 방울 정도를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늦게 했으면은 방송 끝나기 전에 결과 못 볼 아, 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충이라서. 설명을 너무 많이 하셔서 죄송합니다. 네. 본인이 설명충이라고 스스로 말하니까 약간 웃기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용액을 딱 넣으면 이렇게 라인이 움직이는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액체가 이렇게 스며드는. 네, 액체가 스며들어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는 없고요. 결과를 보시려면은 15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랑 면봉이 이제 쓰레기가 되는데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네, 이건 네, 네. 일반 쓰레기예요. 네. 그냥 집에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의료 폐기물이 됩니다. 의료 폐기물로 분류를 하라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보건소라든지 병원에 가시게 되면 그쪽에 있는 의료 폐기물 전문 처리소에 버려야 됩니다. 병원에 가시면은 그런 처리하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또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용액이 스며드는데 휴마땡 제품은 처음에 용액이 스며들 때 이 하얀색 그 시험지가 약간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보고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아, 깜짝 놀라실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용액이 스며드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는 건 용액이 스며드는 과정이고 이 나중에 CT라고 쓰여 있는 자리 옆에 선명하게 선이 보입니다. 이제 그 선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 근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 지금 모르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이해하시겠죠. 원리 모양이 똑같기 네. 때문에. 그냥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CT가 있는데요. C라는 데 선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C라는 데 선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불량품이죠. 네, 불량품. 그래서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C에 무조건 선이 나와야 되고요. C는 뭐의 약자입니까?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래서 이게 T는 뭐의 약자입니까? T는 저도 정확하게 테스트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안 해봐서 제가 임신을 해본 적이 죄송합니다. 아니 뭐 본인은 당뇨병에 걸려봐서 당뇨 환자 봅니까? 네. T는 또 테스트 아닐까요? 테스트겠죠? 네, 아마도. 네. 그래서 C에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C에 나오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T까지 나오면 이건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이라는 게 바이러스의 테스트 맞습니다. 네. C가 대조선이고 T가 시험선이니까 컨트롤 테스트겠죠. 네. 두 가지가 나오면 이건 이제 양성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만 나와서 C만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음성이니까. 자, 근데 문제가 15, 없죠. 20분이 안 지났지만 저는 결과가 그냥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보니까 선명한데요? C 라인은 금방 나오고 네. T는 약간 한참 기다려야 약간 늦게 됩니까? 나타나는 뭐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양성인 경우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C 라인이 나올 때도 서서히 생기면서 이렇게 선명해지거든요. 그렇죠. 동시에 CT 라인이 다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케이스를 보시면 T도 비슷하게 C처럼 나오다가 딱 끊기는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선명하게 T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확진 판정을 처음에 받을 때, 그러니까 초기일 때,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격리가 면제될 때쯤 되면 이 반응이 되게 희미해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동시에 PCR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 흔히 병원에서 하는거나 보건소에서 하는 PCR 검사를 해보면요, 선명해도 PCR은 양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지는 그걸 보고 좀 알 수가 있죠, 사실. 네. 하여튼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이거라도 좀 자주 그렇습니다. 해야 될 네.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 제일 중요한 거 어디까지 넣느냐. 네. 진짜 한 번만 더 본인이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이 정도 넣어야 된다? 네, 면봉 있으면 하나 주시면. 이 키트 말고 그냥 면봉만 아니 네.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네. 네, 그냥- SD 바이오땡 제품. 전 음성 나왔는데 제 코에 들어갔던 거 한 번 더 쓰시면 아, 싫습니다. 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8,000원인데 아까워서 네. 아, 그러면 뭐 면봉 한번 주세요. 네. 아 다른 면봉 있어요? 네 주세요. 주세요 그냥. 네. 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면봉을 보시면 이렇게 면이 있고 위에 손잡이가 있어서요. 꼭 손잡이 쪽으로 뜯으셔야 되고 손잡이 쪽에 뜯으신 다음에 까투님 현장감 100배라고 감동이라고. 역시 이게 뭔가 몸으로 해야 좋아하시는군요. 네, 선생님 보시면 네 국가대표팀 주치의가 자기 코에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 들어가면서 닿는 거는 사실 큰 상관이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숙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숙이 넣으면 느낌이 들죠. 우리보다 훨씬 네. 훨씬. 안쪽에 이제 후비강이라는 데가 닿으면 말하면서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립니다. 이때부터. 아까 저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깊이. 훨씬 깊었습니까? 저도 눈물 한번 이렇게 흘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네. 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눈물도 나오고 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그러면 PCR 검사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샘플이 채취가 되고 그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유전자 증폭을 하면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오른쪽 쓰셨더니 오른쪽만 눈물이 나네요. 네. 저도- 잠깐만요. 네. PCR 검사들은 많이 다 당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눈물 핑 돌잖아요. 네. 근데 그 위치만큼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위치만큼 넣는 겁니다. 원래는요. 원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아니, 원래는 어디서 설명서에 적힌 대로 해야지.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아니 근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설명서는 그 일반 시민들이 네. 전혀 훈련이 안 된 일반 시민들이 그냥
안전하면서도 간편하게 할 수 네.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사실 숙달된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깊숙이 넣을 수 있죠. 네. 아 그러면 PCR 검사도 본인이 스스로 찔러서 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 난 못하겠던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헷갈리실까봐 지금은 어찌됐든 자가진단 키트의 목적이 빠르고 신속하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에 나온 내용처럼 안쪽에 JYP께서 그러니까 박재훈 주관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본인이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깊이 넣어서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코 안쪽까지 받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직접 체험을 해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간 눈물 찔끔 날 정도. 네. 그러니까 딱 눈물 찔끔 나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럼 혼자 하는 것 치고 비전문가가 혼자 하는 것 치고는 약간 그래도 깊숙이 넣은 네, 거죠. 물론입니다. 네. 네. 근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김광진 교수님 코 자주 찔러도 코 안에 무리는 없나요? 아 저도 코피가 2번 정도 났었습니다. 진짜요? 네, 실제로 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PCR 검사하면서 쓰는 이 면봉만 가지고 코피가 난다는 얘기는 저도 코를 그래서 좀 봤는데 제 안쪽에 코혈관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피 나셨었던 분들은 실제로 코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PCR 검사할 때 네. 누가 찌릅니까? 제가 찌릅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외국에 가게 되면 외국 기관에서는 저희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국 검사 기관에서 나온 그 검사관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훨씬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검사관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정통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도 있거든요. 어떤 국가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말 이 검사 방법의 표준화에 의해서 검사의 진단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걸 그때 더 느끼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테스트는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하루 간격으로 최소한 2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효용성이라든지 검사의 어떤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팀에서는 한 명만 나와도 큰 문제가 되고 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했었지만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 그리고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느냐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네, 지금 역시 몸으로 하니까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또또님 진짜 깊이 넣네요. 헉. 두통, 치통, 인후통님도 와 진짜 깊이 넣네요. 네. 문지영님 우와. 일구님 기침 눈물이 날 때까지. 또 은하수님 오늘 방송 진짜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다. 현아님도 교수님 최고십니다. 네. 네. 아, 진짜 최고는 아니고요. 그냥 네. 아니 최고 해줘요. 왜 그러세요? 허당인 측면도 많습니다. 오늘 최고 좀 해주세요. 이상한데요 오늘. 국가대표팀 선수 중에 네. 특별히 이렇게 엄살이 굉장히 심하거나 이 검사하는데 막 울고 뭐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아 국가대표 선수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엄살이 심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까 그 이름 막 부른 선수는 어떻습니까? 아 흥민이요? 흥민이 네. 손흥민 선수는 적절합니다. 아까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흥민이라고 이름만 부르고 전화는 못하는 걸 보니 허세였다고.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뭐 친한 굳이 척. 뭐 제가 그런 거를 입증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점심 시간인데 영국은 흥민이한테 실례예요, 형님. 네. 실례죠. 실례죠. 네. 지금 한참 시즌 중이죠. 시즌 중. 네, 시즌 중일 네.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굳이 제가 그걸 입증해야 될 이유는 정말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시간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아직 9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 6분 더 지나야 음성 양성 판정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저는 몇 시간 전에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음성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저도 근데 음성 같습니다. 강양구 기자가 양성 나오면은 우리 내일부터 이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그래서 제작진은 아까 그 박지영 주간 음성 나온 걸 갖다 놓을 테니까 혹시 양성 나오면 바꿔치기를 하라고 그런. 저는 제가 나름 참 저널리스트인데 그런 거 못합니다. 네. 그 제작진 분은 누구신가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 전 안 그랬습니다. 네. 나 그러면 큰일 나죠. 나이사의 제작진께서 거부했습니다. 그런 네. 말씀을. 네. 네, 제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이거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죠. 이거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들고 있어야 되죠. 되나요? 네. 아니, 코에 지금- 무슨 이물질이 있을까 봐 되게 걱정되는데. 네. 근데 이거 되게 해보시면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가족분들 중에서 병원에 가시기가 힘든 분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꼭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여기 아, 쓰레기를 맞다. 버리시죠. 네. 이거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봉투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본인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도 이 봉투는 흔히 그 지퍼락이라고 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요. 꼭 제거하실 때 버리실 때는 이렇게 버리셔야 되는 게 보시면 이게 끝에 닿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선으로 하셔서 이렇게 지퍼락 딱 잠궈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다른 다 것들도 넣으셔야 다 됩니다. 그냥 그럼요. 버리는 거죠? 네, 다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 플라스틱은 재활용 안 해도 됩니까? 그 재활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염이 더 중요해요. 아까 그리고 코피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특별히 코피가 더 잘 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코 점막이라 그래서 코 혈관이 점막 안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 점막이 약하거나 만성적으로 비염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특히나도 그 점막이 충혈되기도 쉽고 출혈도 잘 되거든요. 저도 알고 보니까 비염이 있어서 이 안쪽 점막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얇으면 피가 잘 나듯이 코 안쪽에 혈관이 터지기가 쉬운 분들이 있고, 그러면 원래는 그 PCR 검사할 때 들어가는 면봉만 가지고는 전혀 출혈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 출혈이 났다라는 건 코 점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술자를 탓하시기 전에 본인의 코 점막이 얼마나 약한지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고, 내가 점막이 실제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피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시술자를 원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코너로 이제 코로나 가짜 관련된 정보, 가짜 정보들 팩트 체크하는 게 있는데 너무 다 황당한 내용들이에요. 제작진이 어디서 찾아왔는지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내용들인데 이제 황당한 내용들인데 그나마 제가 좀 재밌을 만한 거 두 개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결과 기다려야 되니까요. 하나는 립밤을 바르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립밤을 입술에 바르면 네. 코로나 전파를 막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 OX 혹은 세모로 표시해 주십시오. 근데 뭐 본인이 저는 이건 판단하기에. 뭐 전혀 뭐 그럴 리가 없을 없다 것 같은데요. 생각합니다. 립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러면은 뭐 말할 아니, 가치도 없이 차라리 그냥 거짓이다. 예를 들어서 립밤을 코 구멍에다가 잔뜩 바른다. 코 안에 바셀린으로 무슨 코팅을 한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립밤을 칠하는 것이 침방울의 형성이나 전파를 줄이기 때문에. 저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네, 없는. 이해할 수 네,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얼토당토하는. 바셀린을 코에 코팅하는 건 어때요? 이론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네, 감염이 그거는 오히려 조금은 더 줄어들 높을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세린을 코 주변에다가 바르는 거. 코 안쪽에 발라. 코 안쪽에다가 바릅니까? 이거 다 그냥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의미 없는 네, 얘기. 의미 없는 제발, 이야기. 이런 네, 의미 거는 없는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네, 의미 없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 후에 이온 음료를 마시면 이상 반응이 덜하다. 이상 반응이 덜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유사한 상태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 앞에서 뭐 많이 아실 텐데 백신 접종하고 몸살 났던 분은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그만큼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났을 거라고도 얘기하는데, 몸살 감기가 걸리거나 열이 있을 때는 결국 탈수가 되기가 쉽고, 탈수가 되면 전해질이라고 하는 게 몸속에서 이제 불균형이 오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탈수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럼 제작진이 액션도 해주시랍니다. OX 세모 중에서. 그러니까 O는 이렇게 하고 아니 세모는 이렇게 하고 O. 이렇게 하라고. 네, O. 자, 그럼 백신 접종 후에 이온 음료를 마시면 이상 반응이 덜해질 수 있다라는 건 우리 명의 김강진 교수님께서 O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상 반응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감기 증상이 약간 그러면 완화될 이건 수는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 전후로 커피를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백신 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증상들 중에서 무기력해지거나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을 마스킹, 그러니까 약간 각성력감. 네, 그런 증상이 생기니까 몸이 느끼기엔 조금 덜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카페인에 의해서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들, 뭐 가슴이 떨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 두통이 유발되는 분들, 아니면 이뇨작용은 어떻습니까? 이뇨작용에 있어서는 열이 안 난다 그러면 크게 그것 때문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백신 접종 후에 마시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 네. 그 이제 큰 열이 의미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열이 나는 분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것 때문에 무슨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신의 효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안 주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워낙 오묘해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냥 원래 드시던 대로. 네, 네, 15분 지났습니다. 지금. 네, 뭐 네, 다행히 네, 아주 깨끗합니다. 아니 비춰 주실까요? 티 네, 쪽에는 안 보이죠? 네, 네, 주셨다. 네, 깨끗합니다. 줄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저는 음성. 네. 우리 이제 판독법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판독법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 네. 예, 그러니까 이제 C가 있고 T가 있는데 두 개 다 빨간 줄이 선명하게 생기면 그건 이제 코로나19 양성을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금 박재영 주관이나 저처럼 C 자리에다만 빨간 줄이 선명하면은 아 이건 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줄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로 양성 판정을 받은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곧바로 PCR로 확진을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 양성만을 믿지 말고 PCR로 확진을 하라라는 게 중요한 지침 하나고요. 그리고 박재영 주관이나 저처럼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는 내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었다라고 확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셋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던 대로 자가진단 키트는 PCR 검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설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성이라고 해서 진짜 음성이 아닐 수 있고 네. 양성이라고 해도 진짜 양성이 아닐 아닐 수 수도 있는 있다. 한계가 많은 검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양성 판정이 나면은 PCR 검사는 어디 가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양성 판정을 받으면은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 검사소를 가서 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걸 보여주면은 아 이거 들고 가야 됩니까? 네 들고 가야죠. 아.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든지. 그 보건소에 가면 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혹시 여기에서 양성 받은 사람은 약간 패스트 트랙 같은 게 있습니까? 별도의 줄? 바로 아마 옆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할 걸요. 이것만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아까 폐기물 봉투에 다 넣으셔 갖고 가셔야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네. 보건소를 가시나 선별진료소를 가시게 되면 그쪽에 가셔서 이걸 제시하시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의 라인으로 안내를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냥 길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게 두 줄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오염된 물질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료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열어가지고 아까 폐기물 모아놓은 네, 폐기물 봉투에다가 다 지퍼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런 거 다 넣으셔야 됩니다. 네. 아 이것도 넣어야 돼요? 다 네, 넣으셔야 다 돼요. 넣어서. 이거는 바이러스가 그냥 다 넣으십시오. 다 네. 넣어서. 다 넣어가지고 넣었다고 치고요. 다 넣어서 요거를 딱 닫은 다음에 요거를 보건소에 들고 가시면은 양성이다. 이게 증거를 보이면은 아마 조금 네.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추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신 김에 의료 폐기물 버리는 곳에다가 요건 버리시고. 자 지금 자가진단 키트 우리 셋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라 생각했고요. 우리들이 설명하면서 좀 복잡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두 분 오늘 어떻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김강준 교수님 좀 어색해하셨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좀 덜하시죠? 네, 서울시가 좋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심입니다. 그 박재영 주관님께서는 웃기시는 분 되셨네요. 뭐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웃기는 게 그 목표인 분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웃어주시고요. 저도 이 진행은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이러저러하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할 때는 좀 더 잘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로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두 분? 형님 먼저 하시죠. 저희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매일 밤 9시까지 생방송 할 거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속 항원 검사는
양성이 나온다고 해서 진짜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진짜 음성이 아니라는 점 요거를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강림 교수님께서도 네, 오랜만에 세 분 같이 두 분 방송하고 김대중 교수님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되게 저는 감동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코로나 관련된 것들을 조금이라도 시청자분들이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코로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돼서 이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야기하는 코로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마도 댁에서 김대중 교수님께서도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편찮으신데도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시청자 대신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건강하시고 내일 또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